잠깐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전쟁이 한창입니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전우들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포탄을 피해 국경 너머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계약서가 오가고 있습니다. 적국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말이 안 되지요. 총부리를 겨눈 적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 그 돈이 고스란히 적의 무기 공작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이 상식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꺼내놓을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애국심은 진짜입니다. 정의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돈의 논리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었지요. 영국과 독일 두 나라는 서로를 향해 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 불타오르고 영국 군인들은 노르망디 해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영국의 군복 공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복을 그 특유의 카키색으로 물들이는 데 쓰는 염료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 품질의 합성 염료 기술은 전 세계에서 독일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IG 파르벤이라는 독일의 거대 화학 기업이 그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지요. 자, 여기서 영국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군복 없이는 군인을 전장에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군인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결국 선택을 합니다. 스위스를 통해서 독일의 염료를 우회 수입하기로 한 겁니다. 스위스는 2차 대전 내내 중립국을 유지했지요. 덕분에 영국의 중개상들은 스위스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독일산 염료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위스제라는 딱지를 붙여서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영국이 독일과 직접 거래를 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건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초기 독일 공군인 루프트와페나 사용하던 엔진 부품 중 일부는 미국산이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기 전 기업들은 여전히 독일과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포드, GM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독일의 군수 생산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낱낱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총칼과 하지만 그 총칼을 만드는 쇳물은 돈이 녹인다는 걸 역사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단지 70, 8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가 어떤지 아시지요? 1947년 분리 독립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전면전을 치렀고 지금 이 순간도 카슈미르 국경에서 총성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지요. 그런데 이 두 나라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경이 막히고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와중에도 물건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제3국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에서 본 그 수법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파키스탄의 농산물, 그러니까 면화나 쌀 같은 것들이 인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칩시다. 직접 수출은 안 됩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직거래를 금지해놨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바이를 거칩니다. 파키스탄에서 두바이로 수출, 두바이에서 인도로 재수출. 서류에는 원산지 UAE라고 찍히죠. 가격은 오르고 시간도 걸리지만 그래도 거래는 성사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정치가들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파키스탄과는 절대 협상 없다. 인도에는 한 채의 양보도 없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지요. 하지만 국경 근처의 농부는 어떻습니까? 이번 수확한 면화를 팔아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농부는, 국경 너머에서 그 면화를 기다리는 방직 공장 사장은, 전제는 정치가들이 하지만 먹고 사는 건 백성들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냉정하게 현실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인도 파키스탄 국경이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두 나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절에도 우회 무역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 돈이 그만큼 오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인도가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면서 두 나라 사이는 또다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즉각 양국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지요. 과연 그 선언 지켜졌을까요?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공식 루트와 비공식 루트가 따로 있습니다. 공식 교역은 끊겼지만 두바이와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 우회 루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금지된 줄 알지만 사실은 누구도 완전히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단순히 돈에 눈이 먼 개인들의 탈법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 흐름을 묵인하고 심지어 활용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한 단계 더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가 왜 적과의 거래를 완전히 막지 않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저걸 잃는다는 계산이지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합시다. 적국과의 모든 교역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오릅니다. 물건이 부족해집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국민들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국민들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통치자를 먼저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역사적으로 많은 왕조와 정권이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내부 폭동에 무너졌습니다. 배고픔은 어떤 이념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적에게 주는 경제적 이득과 무역을 끊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내부 혼란을 저울에 올려놓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 저울은 차라리 적에게 약간의 이득을 주더라도 내 나라 안을 안정시키는 게 낫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것 배신이 아닙니다. 냉혹한 생존의 계산입니다. 둘째, 전략적 상호 의존의 역설입니다. 어려운 말이니 다시 쉽게 풀겠습니다. 서로 목줄을 쥐고 있으면 함부로 못 죽인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A는 B의 반도체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고 B는 A의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B를 향해 핵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가 무너지면 A도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상호 의존이 전쟁 억제 장치가 되는 역설입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실제로 벌이지 않은 데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군사적 이유도 있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제구조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도 한몫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정교한 비즈니스의 연장선이다. 처음 들으면 좀 섬뜩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생각해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기용이고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고 끝내는 것도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계산이 맞지 않으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빨리 끝납니다. 역사 속에서 갑자기 휴전이 이루어졌던 많은 사례들, 그 뒤에는 도덕이 아니라 경제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돈은 흐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적과의 거래는 생각보다 역사 속에서 흔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세상이 더럽다는 결론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이야기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의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전략적 경쟁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부품은 여러 나라를 거쳐 만들어지고 자동차 한 대에는 수십 개 국가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 깊게 얽힌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단순한 선과 악의 이야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익과 위험,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균형 위에서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군사력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외교 발언만 보면 역시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흐르는 돈의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가는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언제나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뉴스 속에서도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어쩌면 그 질문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국제경제 구조를 차분하게 분석하며 복잡한 흐름을 함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음 심층 분석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